입원 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50% 이상 좀 심각하게 겪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많이 겪고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3년 이상 치료하는 데 걸리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재해라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라우마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지, 그리고 우리 마음 건강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6년도에 부산 경남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물론 포항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제 딸이 어렸었는데 저희 집 25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이 아빠 갑자기 우두두두 하면서 이 얘기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몸으로 많이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혹은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는 트라우마가 뭔지,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무엇인지 한 꼭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2부에서는 이제 트라우마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지,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좀 이 안정을 시켜갈지 이런 부분을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라우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극단적인 외상 사건이죠. 건쟁이든 범죄든 혹은 자연재해든 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또 심각한 성폭행 같은 극단적인 경험을 했을 때 이 몸으로 혹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런 외상적인 사건, 이게 트라우마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렸을 때, 아기 때 신체적 학대도 있고, 나를 부모가 혹은 주 양육자가 부모가 나를 제대로 키워주거나 돌봐주지 않거나 서로 싸우는 모습에 칼로 죽일 듯이 하는 상황에 노출시켜지는 것도 심리적 학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혹은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총괄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차츰 또 볼게요. 이런 트라우마 종류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전 어르신들은 한국전쟁이란 1950년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죠. 세계사적으로도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래만 봐도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사건, 그리고 근래에는 2014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건 전부 다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트라우마랑 관계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 넣었죠. 그래서 외상적인 사건을 겪을 확률은 40%에서 70%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신과 입원 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50, 60% 이상 이 환자의 경우는 외상을 좀 심각하게 겪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라났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부모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과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아주 크나큰 전쟁이 혹은 죽을 뻔한 사건이 한 번에 걸쳐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되면서 벌어지는 게 복합성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없고 우울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치료나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커다란 바위를 뚫는 거는 물 한 방울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들이 바위를 구멍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너무 크면 성인이 돼서도
우울해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명 단축까지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일상생활이나 생활 습관도 잘못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질환, 뇌질환 이런 경우까지 그 더 나아가서 유전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결국 평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상 후 증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잠을 못 잔다거나 깜짝 놀란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전형적인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꾸 나도 모르게 재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도하게 각성이 돼서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피하고 싶은 회피, 그 다음에 인지적 기능까지 변화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방골절, 다리가 절단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재경험하는 거죠. 그때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요. 통증이나 쫙 했던 이 차가 달려들었던 상황들이 그대로 이제 겪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각성돼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고 났던 지역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서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들을 호소하셨죠. 어떤 분은 성폭행이 일어난 뒤로부터 너무 예민해지고 과도하게 각성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악몽을 꾸고 남자들을 회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멍해지면서 인지적인 기능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분들의 자살률이나 우울증 병리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PTSD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런 것들을 익명으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죽을 뻔한 사건에 노출되거나 혹은 타인에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때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재경험을 하거나, 또한 이런 것들을 도망가고 싶어서 회피하고 분노나 또 혹은 기억력 저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잠도 못 자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잦아지고 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PTSD라고 하는데요. 이 급성 스트레스는 한 달 내에 종료가 되는 건데, 한 달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이런 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이 PTSD는 우울장애, 불안장애랑 공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해서 그런 거야? 혹은 불안해서 그런 거야? 라고 알고 봤지만 저 안에는 복합적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나에게 있었던 외상,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생 유병률은 8% 가까이 되고요. PTSD가 제대로 연구되는 거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30%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많이 겪고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3년 이상 치료하는데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받지 않았을 때는 회복되는 경우는 한 3분의 1, 그 다음에 경미하게 쭉 넘어가는 게 한 40%, 중증도 이상으로 심각하게 계속 유지되는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건 왜 생기느냐? 이것도 뇌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게 콱 뇌리에 박힌 거죠. 장면이 너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뇌 기능에 뇌 회로가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만 떠올려도 혹은 그런 비슷한 상황만 벌어져도 나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 것들이 생리적인 반응으로 이러는 거고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몸 전체적으로 이러는 자율신경계까지 변화가 오고, 그게 결국 기억 부분을 담당하는 뇌기능, 또 편도체 이런 것들도 이 변화 상황, 이상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총괄해주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잘못된 알람처럼 혹은 계속 그 상황에 노출되면 비슷하면 힘들어지는 것들이죠. 결국 생물학적인 원인이 문제가 됐더라. 신경 재생도 억제되고 신경 독성도 증가가 됐더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끼쳤더라. 편도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옆에 해마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상적인 이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서 이 부분들도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진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25% 가까운 사람들이 겪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자라오는 과정, 트라우마 전의 상황, 스트레스 적응 정도, 또 이후에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외상 사건 자체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심각할수록 더 이런 게 트라우마가 커지지만 외상 이전에 내가 취약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대를 받았거나 외상 후 과거력이 있으면 외상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죠. 또한 이런 거를 집안에서나 잘 보살펴주지 않고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외상사건 이전 요인들은 이전의 사건 이전에 이런 과거력이나 또 이 자라온 과정들, 성격장애, 애착 형성의 문제들이고 자체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트라우마 이전 거 또 트라우마 당시의 발병 요소, 그 다음에 외상 후 요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건 전의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건 자체도 나도 모르게 일어나 버렸죠. 전쟁이나 혹은 교통사고나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고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게 이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거,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취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서 혹은 과량 음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죠. 이런 상황들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우리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연재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친 소가 뛰어다닌다고 해봐요. 미친 소가 뛰어다니는데 나는 소고기도 안 먹고 채식주의자니까 저 미친 소가 나를 들이받진 않을 거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비건이건 육식주의자건 그냥 상관없이 소가 들이받는 나의 어떤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건 자연재해라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고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다뤄보느냐, 요게 이제 이 2부에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